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영역별 만점자 비율, 등급급 등 발표가 되는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항의 길이가 너무 길고 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문의 길이, 고난도 문항의 난이도 수준 등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논란이 많았던 국어 31번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지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수능 채점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능 난이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평가를 수렴하여 수험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적정 난이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난이도의 급변이 없도록 예년의 출제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수능 시험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살피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수능 시험의 타당도와 난이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난이도로 인해 전국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더라도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양길석 채점위원장님께서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양길석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목요일에 시행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적 통지 안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5일 수요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합니다.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재학 중인 학교,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합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 점수 및 도수 분포 자료도 공개합니다. 다음은 응시자 분석 결과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53만 220명이며 그중 재학생은 39만 9,910명이고 졸업생은 13만 310명이었습니다. 영역별로는 국어 52만 8,595명, 수학 가형 16만 8,512명, 수학 나형 34만 733명, 영어
52만 7,025명, 한국사 53만 220명이었고 사회탐구 영역 26만 6,301명, 과학탐구 영역 24만 2,128명, 직업탐구 영역 5,292명, 제2국어 한문 영역 6만 6,842명이었습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네, 수능 전체 채점 응시 결과 각각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역대 가장 어려웠다는 불수능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가 있었는데요. 고난이도 이 문제 수준을 앞으로는 검토해서 교육적으로 타당성 있는 어떤 문제 수준에서 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국어 31번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고난이도, 초고난이도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양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내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성적표가 배부되는데요. 앞으로 수험생들에게 남은 일정이 또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능 채점 결과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 소유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예정 시간보다 5분 늦은 오전 10시 5분쯤 수원지방검찰청에 나와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며 자신도 힘들고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12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다고 트위터에 유포해서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뉴스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해경군 김 씨 찾기 국민소송당 법률 대리인이죠. 이정렬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 소멸 등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대 상승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지면서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한동안 1%대를 유지해오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난달에도 2%대를 넘어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73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2.0% 상승했습니다. 12개월째 1%대를 유지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 10월 2.0%로 2%대에 올라선 데 이어 11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이상 연속으로 2%대를 유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기간 이후 처음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이 14.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6%포인트 끌어올렸고 채소류 역시 14.1% 올랐습니다. 생강, 호박, 토마토 등의 상승이 가팔랐습니다. 반면 지난달 6일부터 단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국제 유가 등의 하락으로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공업제품은 1.5%, 석유류는 6.5% 올랐는데 전달인 10월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진 등유는 16.4%나 올라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1년 전보다 1.5% 올랐는데요. 도시가스는 지난해 11월부터 가격이 인하되면서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로 물가가 마이너스였지만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으로 전환한 겁니다. 서비스 물가는 1.5% 올라 올해 6월 1.6% 이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특히 개인 서비스 요금이 2.5%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농산물과 서비스 물가 상승,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2달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달 급증해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B하나, NH농협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401조 1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4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이는 정부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주택 공급이 4분기에 몰려 집단 대출이 늘어난 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재차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수석을 지나치게 감싼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흔들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던 야당들 이번에는 조 수석을 감싸고 도는 민주당으로 지금 화살을 돌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수석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라고 한 것을 두고 조 수석을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아예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기세입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조 수석이 물러나면 마치 이 정권이 끝장나는 것처럼 엄살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과했던 것을 무르던지 조 수석을 경질하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꼬집었습니다. 팀 전체를 쫓아낼 정도면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마치 이 정권이 끝장나는 것처럼. 네, 자 여당인 민주당은 조 수석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정수석이 전체적인 책임자인 것은 맞지만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에 비위 사실을 적발해서 검찰에 통보했고 진상을 밝혔는데 그것을 가지고 물러나라는 건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퇴 요구는 야당의 청와대 흔들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조 수석 경질 요구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특별감찰반 직원 개인의 비위 문제로 사건을 한정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처세를 잘못한 행위지 무슨 크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조 수석 옹호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조 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요. 조 수석이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면서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뒤에 자유인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박광온 의원은 조 수석이 처음 약속처럼 국민의 명령만 기억하고 따르길 바란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조홍천 의원은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조 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명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조 수석을 경질하면 사법개혁이 물 건너가게 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시장 기대에 비해서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등 경제 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 긍정 경제라는 세 축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 답방 때 자신이 직접 비핵화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또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이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 자체가 남북 간 화해와 평화의 진전, 나아가서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5박 8일간의 올해 마지막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뉴질랜드의 에드몬드 힐러리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다. 그냥 한 발 두 발 걸어서 올라갔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에베레스트에 오른 힐러리 경의 마음 자세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국의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 다들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꼭 해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분명히 한 뒤에 그 개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또다시 동남아 지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G20 정상회의 뒤 귀국길 전용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 1, 2월, 장소는 세 곳으로 압축해 밝힌 트럼프 대통령. 그 장소가 아시아냐는 질문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기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1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한 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의 비행거리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아시아의 중립지대인 싱가포르가 낙점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는 진작에 배제했습니다. It will be similar to the format we had before, most likely a different location. Again, it will be announced pretty soon. 따라서 동남아 중 북한 대사관이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개최 의지를 피력했고 베트남은 북한의 개혁 개방 모델로 꼽힙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등 유럽 제3국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이동 부담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이르면 1월 말 관측이 나오지만 북미 협상 속도를 보면 늦춰질 공산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얼마나 빨리 신호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수십 배 넘긴 금속성 이물, 그러니까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입된 완제품은 문제가 없었는데 원료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만든 일부 제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엽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노니 요즘 인기가 참 많은 제품이어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논의의 분말이나 환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크게 넘겨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온라인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팔고 있는 논의 제품 27건을 거두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했는데 9개 제품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개 가운데 1개는 부적합 제품인 셈입니다. 이 제품들에서는 쇳가루가 기준치의 6배에서 최대 쉬운 6배까지 나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선인촌 논이가루와 논이환, 주식회사 동광종합물산 논이환, 정우물산 논이열매 파우더 등입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국내에서 제조한 것입니다. 수입 완제품 4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제품과 같은 날짜에 만들어진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위반 업체는 식품당국의 행정조치를 맡겼습니다. 또 논의의 효능 등을 허위, 과대 광고한 8개 업체는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제조업체 지도 점검과 수거 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판매업소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논의는 열대 식물의 열매로 분말이나 차, 주스 등으로 먹을 수 있는데 염증 억제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승엽입니다. 겨울 황사가 날아오면서 전국에 황사비가 내렸습니다. 낮에는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고 내일부터는 첫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황사와 한파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먼저 이 황사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에 그 황사가 섞여서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비는 대부분 황사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새벽부터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가 대부분 비에 섞여 내리고 있어 비가 내리는 동안은 되도록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사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비에 섞여 내리면서 강도가 세지는 않겠습니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는 오래가지 않고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황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한파가 문제군요. 기온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4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상 8.4도였으니까 무려 12도나 곤두박질하는 셈입니다. 이 밖에 철원 영하 8도, 파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추위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건데요. 금요일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1월 한겨울에나 찾아오는 혹한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12월 초에 찾아오는 1월 혹한 참 걱정입니다.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인데 이렇게 큰 추위만 오면 폭설을 또 걱정해야 하는 곳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서해안과 섬 지역입니다.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한 한기가 유입될 때마다 해상에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폭설이 우려되는 시점은 북극 한기가 남하하는 금요일부터입니다. 기상청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적설량이 예보되지는 않았지만 10cm가 넘는 폭설로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고영한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전직 대법관 2명이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에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 감독에 따른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보다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데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두 전직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상당 부분 임종원 전 차장과 겹칩니다. 먼저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도 박 전 대법관이 깊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무리하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에 두 전직 대법관 서명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구속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언제 열립니까? 네,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잡혔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모레 10시 반에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재판부는 5곳입니다. 박범석, 이현학, 허경호 부장판사 3명이 영장 업무를 전담하다가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가 합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범석, 이현학, 허경호 부장판사는 두 전직 대법관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명재권 또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재판부 2곳이 투입돼 각각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임민성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각각 심사를 맡습니다. 네, 지금 임종원 법원행정처 전 차장은 구속이 됐고요. 그 위에 있는 2명의 법원행정처장도 구속 위기에 지금 놓인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정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면서요? 네, 임종원 전 차장 공소장에 이어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서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연루된 단서가 포착된 데다 대법원이 김앤장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는 과정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 재판 절차를 조율하고 소송 서류를 검토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독대하는 등 3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 합의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과 한 변호사가 소송 방향 등을 수시로 논의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 이를 최종 확인해줬다는 겁니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이 전범기업 대리를 맡은 김앤장 측의 감수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임 전 차장에 이어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신병까지 확보된다면 수사는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심상대 작가가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 작가는 출판사 나무엽 의자를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지영 씨를 허위사실 유포, 실명과 사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고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작가는 입장문에서 자신은 흠결이 많은 사람이지만 결코 여성을 성추행한 적이 없으니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을 붙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지영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심 작가가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가 막힌다며 무고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힘들고 억울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는 말을 남긴 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밤늦도록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해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당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쟁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김혜경 씨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마지막 포토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른바 그 해경궁 김 씨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물증, 휴대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결국 허탕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예, 변호사님, 그 뒤늦은 압수수색은 어떤 그 실효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이 앵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그 유력한 증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어느 수사기관이든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수사 절차에 있어서 ABC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뒤늦은 거라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휴대폰을 선거 때 쓰고 지금 행방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나라의 도지사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맞을 거는 같은데 사실 그냥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문제고요. 저희야 뭐 일반인들이니까 저도 그렇고 소송인단도 그렇고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수사기관이니까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변호사님 얼마 전에 압수 수색 며칠 전에 해경궁 김 씨 아이폰이 연결된 적이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건 뭐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일단 제보를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이폰이 연결됐다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게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 폰인지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 다만 통화가 연결됐다. 그 번호로 했을 때. 네. 그래서 그 통화가 연결됐다는 거는 뭐 김혜경 여사님이나 이재명 지사님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지. 뭐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냐 그거는 뭐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결음 없이 바로 연결됐고 8초 후 끊겼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검찰도 지금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통화가 연결된 곳이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지사님 집무실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네. 그건 수사기관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위치 추적을 했든 아니면은 뭐 패킷으로 뭐 감청을 했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는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그 보관 장소로 보통은 이제 이게 지금 김혜경 여사님만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사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영장을 청구를 했고 발부가 됐다는 것은 거기서 그 어떤 뭐 통화인가 있었다고 지금 할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까. 검찰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장소를 봤을 때 뭔가 이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추적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뭐 정확한 수사 기법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위치 추적이든 뭐 어떤 기지국에 관한 뭐 자료를 획득했든 뭐 그런 정도라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그 Gmail 아이디어 KHK631000. 자, 이 같은 아이디가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지사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돼 있다는 부분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경찰 조사 전에 이미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십니까? 네. 아, 그렇군요. 자, 이재명 지사는 내 아내는 영문 이니셜로 KHK가 아닌 KHG를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쓰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KHG가 아니고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그 김혜경 할 때 경을 G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근거로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 그거죠. 그 여사님이나 지사님 측 주장이 계속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계정도 없다고 하셨다가 그 SNS 계정도 없다고 하셨다가 카카오 스토리 나오고 뭐 이제 인스타그램도 나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주장의 흐름이라든가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주장에 신빙성을 두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혜경 씨 대리인 나승철 변호사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 조사 입회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과거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저희가 준비해 봤거든요. 이정료 변호사님 잠시만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유리한 내용만 짜 맞춘 일종의 발췌 기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8 HK킴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기기를 변경을 했다고 하면서 제가 그 부분도 조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을 조사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성남시 분당구만 조사를 했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08 HK킴이 성남시 분당구에 산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08 HK킴 전화번호 끝자리가 44라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거 완전히 순환 논리인 거죠. 08 HK킴 정보는 정보가 사모님 정보랑 일치한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거기에 두들겨 맞춰버린 거죠. 예. 지금 끼워 맞추기 수사였다. 그리고 발췌 기소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죄송합니다. 발췌 기소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아직 기소가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발췌 기소라는 용어는 부적절한데 아직 뭐 무슨 검찰 주장인지는 알겠고요. 기소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일단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니까 그냥 그 용어를 그대로 쓰면요. 일단 남 변호사님 주장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송인단 쪽에서도 이 발췌 기소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 해경군 김 씨 트윗의 내용을 보면 구두점,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습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문체를 보면 이게 한 명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아무튼. 그러니까 최소한 김혜경 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맞는 거는 같은데 한 명이 한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지금 이제 김혜경 여사님 한 사람의 단독범이다 이렇게 해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건지 이걸 덮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김혜경 한 사람이라는 단독범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희는 발췌 기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한 사람으로 볼 때 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제 이 아이디를 사용했다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공범이 되고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님 측에서 한 얘기 중에 뭐 비서진이 이 지메일 계정을 만들었니 어떠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공무원이 관여된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범죄가 중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공무원이 관련됐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조직적인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예, 지금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황 증거 말고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 구체적으로 무언가 검찰 기소 전에는 밝히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있기는 한 겁니까? 네. 아, 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황 증거, 지금 나온 정황 증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이 있는 겁니까? 직접 증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금 뭐냐면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자백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자백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법 쪽에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력한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밝혔거나 경찰에 제출한 거 이상의 유력한 증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13일 전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요. 검찰이 기소할 거로 보십니까? 그 지사님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저 여사님 말씀하시나요? 지금 김혜경 씨 관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혜경 씨 관련이요. 일단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13일까지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또 저희의 바람이고 목적이니까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경군 김씨찾기 국민소송단 법률대리인 이정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비위 논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지금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사퇴하라 비판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결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듯 하더니 어제 이해찬 대표가 정치 공세다 이렇게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후 조국 수석 엄호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밤 순방에서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 귀국 이후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죠. 자, 11시 50분 뉴스앤이슈 2부에서 정치권 핫이슈 짚어보겠습니다.